이 녀석은 멍청합니다.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그냥 멀뚱히 서 있어요. 심지어 알을 빼앗거나 몸을 붙잡아도 거의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바라만 볼 뿐이죠.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큰 날개 때문에 땅 위에서는 뒤뚱뒤뚱, 걷는 것도 서툴고 달리는 건 더더욱 못합니다. 이 착륙 시에는 더 과관입니다. 착륙할 때는 이게 착륙을 한 건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날아오를 땐 긴 도움닫기가 필요한데 하찮게 구르는 발이 참 안쓰럽죠. 게다가 바람이 없으면 아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새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바보새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날개를 가졌고 거센 폭풍 속에서 날개짓 한 번 없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죠. 단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 오늘은 폭풍을 기다리고 시련을 날개 삼아 바람을 지배하는 진정한 하늘의 주인공 알바트로스의 삶을 구경해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알바트로스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대충 이 정도 크기죠. 타조가 더 큰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키와 몸집으로만 따지면 타조가 훨씬 크죠. 수컷은 키가 최대 2.7m에 육박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습니다. 하지만 타조는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더 큽니다. 라고 하면 너무 억지스럽죠? 사실 새의 크기를 따질 때는 기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키로 비교하면 되지만 새는 다릅니다. 서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키, 머리에서 꽁지 끝까지는 길이, 그리고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펼친 길이는 익폭 또는 윙스팬이라고 하죠. 땅 위에서 키와 몸집으로만 따지면 타조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세계에서 크기를 말할 때는 날개의 폭, 즉 윙스팬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알바트로스가 단연 세계 1위죠. 알바트로스의 윙스팬은 무려 3.5m가 넘습니다. 거의 성인 2명의 키와 맞먹죠. 반면 타조는 날지도 못하지만 윙스팬 또한 2m 남짓에 불과하죠. 보통 사람들은 큰 새 하면 독수리라고 떠올립니다. 동물원에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그 큰 날개를 퍼덕일 때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죠. 흰 꼬리수리나 참수리 같은 대형 독수리의 윙스팬은 최대 2.5에서 2.8m 정도입니다.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알바트로스의 3.5m 앞에서는 한참 모자르죠. 사람들은 보통 새가 날려면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새나 비둘기처럼 빠르게 날개를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익숙하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새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길게 펼친 채 바다 위를 활공하며 마치 미끄러지듯 이동하죠. 그 비밀은 바로 다이내믹 소어링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비행 기술에 있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높이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미세한 바람층이 존재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이를 정밀하게 읽어내며 비행하죠. 먼저 수면 가까이 낮게 활강하다가 맞바람이 강한 층으로 진입하면 날개를 세워 상승합니다. 그런 다음 방향을 틀어 바람을 등지고 내려오며 속도를 얻죠.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 없이 무한히 가속과 감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위성 추적 연구에서는 알바트로스가 최대 6일 동안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고 바람만을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피하지도 바람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의 결을 따라 대양 위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내죠. 그 길 위에서 끝없는 항해를 이어가는 겁니다. 알바트로스의 비행은 단순히 오래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범위와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죠. 프랑스의 조류학자 앙리 바이머스 키르슈는 1990년 네이처 논문에서 위성 추적을 통해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활용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인도양을 횡단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이후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회색머리 알바트로스 한 개체가 불과 46일 만에 남극해를 한 바퀴 돌며 약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기록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거리죠. 그래서 이 기록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알바트로스는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이지만 그들의 이동 범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평생의 누적 비행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알바트로스의 평균 수명은 50년 이상입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 산 개체는 60년 이상 관찰된 사례도 있죠. 국제조류보호연맹과 장기생태연구에 따르면 알바트로스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이동하는 총 거리는 80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 평균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니까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을 10번 이상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주선이 아닌 새가 평생 동안 달을 10번 넘게 다녀온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오늘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알바트로스의 모습은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큰 날개 때문에 땅 위에서는 뒤뚱거리며 걷고 착륙할 때는 엉덩방아를 찍기 일쑤였죠. 분명 새인데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에서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새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듯 보였죠. 그런데 이 약점은 폭풍이 몰아칠 때 완전히 반전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새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거센 바람은 날개를 흔들고 비행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정반대로 절벽 끝에서 폭풍을 기다립니다.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올수록 그의 거대한 날개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죠.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몸을 맡기는 순간 그 서툴던 날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날개로 변합니다. 알바트로스에게 폭풍은 시련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무너집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랑은 떠나고 삶은 뜻대로 흐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듯 더 강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바람은 늘 괴롭고 폭풍은 늘 두렵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바람은 너를 꺾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데려가기 위해 있는 거라고. 그는 폭풍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벽 끝에 서서 그 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바람이 결국은 당신을 날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눈부신 비상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의 고통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비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처럼 세상 끝까지 더 자유롭게, 더 찬란하게 날아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녀석의 삶은 생지옥입니다. 눈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내지 못해 시력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마침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최고 속도는 시속 2에서 3km, 사람 걸음보다 느립니다. 이런 속도로 무언가를 사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삶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북극의 바다가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둠과 냉기는 늘 삶을 짓누르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의 생존을 철저히 막아서죠. 하지만 이 녀석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 무려 500년을 살죠. 오늘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느림과 불리함을 생존의 무기로 바꿔낸 오래된 포식자,
그린란드 상어의 삶을 구경해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눈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구슬, 수정체 핵. 이곳은 태어날 때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몸속에 새겨진 시간의 나이테처럼 그 안에는 이 상어가 언제 태어났는지의 흔적이 남아있죠. 1950, 60년대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으로 대기 중 방사성탄소 14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현상을 밤펄스라고 부르죠. 대기에서 증가한 탄소 14는 해양 표층으로 흡수되었고 다시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의 체내에도 기록됐습니다. 즉, 바다 생태계 전체에 시간 흔적이 남은 거죠. 2016년 사이언스의 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바로 이 밤펄스 신호를 활용해 그린란드 상어의 눈 수정체 핵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개체는 핵실험 이전에 태어났음이 확인됐고 수백 년에 걸친 수명을 추정할 수 있었죠.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어떤 개체는 최소 272년, 많게는 5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일반적인 크기는 2.5에서 4.8m, 5m를 넘으면 대형 개체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최대 크기는 6.4m, 무게는 1톤 이상입니다. 난태생으로 알을 낳지 않고 어미의 몸속에서 알이 부화해 새끼가 태어나죠. 태어날 때 크기는 약 35에서 45c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상어의 성장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서 놀라운 게 아니라 너무 느려서 놀랍죠. 이 상어는 연간 약 1cm 이하로 자랍니다. 불과 10cm 크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죠. 이렇게 극도로 느린 속도로 성장하여 5m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만들어낸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몸집이 완성될 때까지 살아남아 버틴 시간은 그보다 더 놀랍죠. 보통 어떤 동물이 수백 년을 산다고 하면 우린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상어는 정반대입니다. 그가 가진 건 모두 생존에 불리한 조건뿐이죠. 그 중 하나가 시력의 상실입니다. 거의 모든 그린란드 상어는 시력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상어의 눈에 무언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바로 그린란드 상어 눈에 붙어 기생하는 요광류입니다. 이놈은 옴마토코이타 엘롱가타라고 하는 녀석인데 길이는 2에서 3cm 정도고 상어의 각막에 달라붙어 평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막 조직을 갉아먹으며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과정에서 그린란드 상어의 시력을 서서히 빼앗아버리죠. 포식자임에도 겨우 2cm 남짓의 작은 기생충 때문에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눈먼 사냥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게 그린란드 상어의 운명이죠. 게다가 이 녀석은 움직임마저 믿기 힘들 만큼 느립니다. 평균 유영 속도는 시속 1km 남짓. 꼬리 지느러미가 좌우로 한번 움직이는데 무려 7초나 걸리죠. 최고 속도도 겨우 시속 2에서 3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보행 속도는 시속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최고 속도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다는 얘기죠. 이런 속도로 먹잇감을 추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식자로서 이 느림은 생존을 끝없이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움직임조차 믿기 힘들 만큼 느린 상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어는 세기를 건너 5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린란드 상어가 사는 곳은 북극해와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입니다. 수심 200에서 600m, 때로는 1200m까지도 내려가죠. 수온은 0에서 5도 안팎, 겨울철에는 바다 표면이 얼어붙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어의 체온은 바닷물과 거의 같습니다. 덕분에 그의 신진대사 속도는 매우 느리죠. 같은 크기의 다른 상어에 비해 대사율은 4분의 1 수준, 심장은 10초에 한 번 뜁니다. 마치 멈춰버릴 듯 느린 맥박으로 그 차가운 바닷속을 버텨내죠. 그의 이 느린 신진대사는 느린 성장을 낳고 느린 성장은 다시 느린 노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느림의 연세가 그린란드 상어를 세계 최장수 척추동물로 만들었죠. 그럼 이제 느리게 살아서 오래 산다는 건 알겠는데
시력도 크게 손상되고 움직임조차 더딘 이 상어가 대체 먹이는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사실 시력의 손상은 그에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이 녀석이 사는 북극 심해는 애초에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세계니까요. 시각 대신 후각이 무기가 됩니다. 바닷속에 퍼진 극저농도의 화학 신호에도 매우 민감해 먼 거리의 냄새길을 따라가 위치를 좁혀갑니다. 옆구리를 따라 난 감각선, 측선은 물살의 흐름과 압력 변화를 읽어 주변의 움직임을 잡아내고 먹잇감에 바짝 다가서는 순간엔 주둥이의 로렌치니 기관이 미세한 생체 전기 신호까지 포착합니다. 코로 냄새를 쫓고 몸으로 물살을 읽고 주둥이로 전기를 감지하며 그는 보지 않고도 어둠 속 세계의 단서들을 정밀하게 읽어냅니다. 하지만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려 터진 몸으로는 여전히 빠른 사냥감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린란드 상어의 위 속에는 갑각류와 두종류, 해파리 같은 작은 먹이뿐 아니라 물개와 바다표범, 외뿔고래 같은 대형 포유류까지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북극곰 사체의 일부가 나온 사례도 있죠. 그의 속도로는 도저히 잡기 어려운 먹잇감들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린란드 상어를 오랫동안 바다의 청소부라 여겼습니다. 심해를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나 익사한 물범 같은 사체를 주워 먹고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반전이 찾아옵니다. 일부 개체의 위 속에서 썩은 흔적이 전혀 없는 신선한 조직이 발견된 겁니다. 이쯤 되니 질문이 생기죠. 정말로 살아있는 먹잇감을 직접 사냥한 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다 밑에서 잠복해 먹잇감이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워낙 느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휴식 중이거나 잠든 먹잇감을 눈치채지 못하게 기습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다만 북극 심해라는 특성상 직접 사냥 장면이 기록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확실한 건 그린란드 상어는 분명히 사체를 먹는 청소부라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때때로 은밀한 사냥꾼으로 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이죠. 그린란드 상어는 가장 불리한 조건을 짊어진 채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음으로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을 헤엄쳐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약점을 전략으로 바꿔내 결국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애써 길을 찾지만 매번 온몸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삶의 의미를 찾는가 봅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어야 이 고된 하루를 또 버텨낼 수 있을 테니까요. 500년을 사는 그린란드 상어는 삶의 의미를 알까요? 그 긴 시간을 버티고 살아내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삶의 의미는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녀석은 양아치입니다. 윤기 없는 칙칙한 털, 피와 먼지로 얼룩진 몸, 등은 구부정하고 건들거리며 걷는 모습은 늘 시비를 거는 듯하죠. 건방지면서도 어딘가 비굴한, 남이 피 흘려 잡은 먹이를 단체로 몰려와 뺏는 게 이놈들의 주특기죠.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사냥감을 산채로 뜯어먹으며 그 고통을 비웃듯 비열한 웃음소리를 퍼뜨립니다. 바로 이런 웃음소리죠. 시비를 거는 대상도 한둘이 아닙니다. 사자, 치타, 표범, 아프리카 들개까지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는 민폐덩어리.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이 녀석의 민낯을 진짜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못생긴 외모의 양아치 같은 행동, 다양한 피해자, 진정한 민폐의 끝판왕 하이에나의 삶을 구경해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지구에는 4종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줄무늬 하이에나, 갈색 하이에나, 땅늑대, 그리고 점박이 하이에나.
줄무늬 하이에나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 살며 소심한 성격으로 주로 사체를 뜯어먹는 겁쟁이 캐릭터입니다. 갈색 하이에나는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며 흩날리는 긴 털 때문에 불황자처럼 보이죠. 땅늑대는 하이에나지만 다른 종들과 달리 독자적인 악어에 속하며 삶의 방식도 사뭇 다릅니다. 사체 대신 곤충, 특히 흰개미를 즐겨 먹고 하루에 무려 20만에서 30만 마리의 흰개미를 먹는 흰개미 전문 사냥꾼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점박이 하이에나. 하이에나 중 가장 크고 사나운 녀석입니다. 무리를 지어 아프리카 사바나 전역을 누비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하이에나의 이미지, 사자와 충돌하고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 바로 이 녀석입니다. 사자와 점박이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대표적 숙적 관계입니다. 같은 먹이를 노리고 같은 사냥터에서 활동하며 밤낮으로 먹이를 두고 충돌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대를 이어온 전쟁에 가깝습니다. 1대1 싸움은 당연히 사자가 압도합니다. 수사자의 무게는 180에서 250kg, 암사자도 120에서 180kg인데 점박이 하이에나는 60에서 80kg에 불과하죠. 대신 점박이 하이에나는 늘 무리로 움직입니다. 보통 10에서 30마리, 많게는 80마리까지 클랜이라 불리는 집단을 이루며 암컷 우두머리 지휘 아래 집단으로 사자에 맞서죠. 사자도 프라이드라 불리는 무리를 이루지만 규모는 보통 10마리 남짓, 숫자와 조직력에서 하이에나를 압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면 곧 하이에나 무리가 몰려듭니다. 사자의 뒤에서 귀와 꼬리를 물면서 집요하게 괴롭히죠. 결국 사자가 지쳐 포기하면 고기를 빼앗아갑니다. 사자가 잡은 먹이의 약 30% 정도가 이렇게 하이에나에게 넘어간다고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되곤 합니다. 심지어 사자의 새끼까지 노립니다. 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은신처를 뒤져 죽이기도 하는데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경쟁자를 없애려는 전략입니다. 사자와 달리 철저히 단독 생활을 하는 치타와 표범은 피해가 더 큽니다.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30에서 40%, 그마저도 하이에나를 만나면 애써 잡은 먹이에 입 한번 못 대보고 빼앗기기 일쑤죠. 표범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굳이 무겁게 나무 위로 끌어올리는 이유, 그 고생의 배경에는 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에나는 스스로 사냥할 때도 그 방식이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냥감을 빠르게 죽이지 않고 산채로 뜯어먹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은 사냥감의 경동맥이나 기도를 먼저 노려 빠르게 제압하지만 하이에나는 배를 먼저 찢고 다리를 물어뜯으며 사냥감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꺼내 먹습니다. 그 고통의 울부짖음 위로 섬뜩한 웃음소리가 퍼지죠.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남의 고통을 비웃는 듯한 폭소. 어떠세요? 점박이 하이에나의 민폐와 잔혹성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점박이 하이에나의 모습은 대부분 오해입니다. 다큐멘터리와 영화, 만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죠. 실제로는 사바나에서 가장 성실한 사냥꾼입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 동물학자 한스 크룩은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에서 7년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점박이 하이에나는 사자 못지않게 어쩌면 사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진짜 포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홀캄프 연구팀 역시 먹이의 60에서 95%를 직접 사냥으로 확보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즉 우리가 도둑으로만 기억하던 모습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냥 성공률도 놀랍습니다. 사자가 20에서 30%에 불과한 반면 하이에나는 30에서 70%. 굳이 남의 먹이를 탐낼 이유가 없는 셈이죠. 게다가 사자 역시 하이에나의 먹이를 빼앗곤 합니다. 심지어 사자가 더 자주 빼앗는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죠. 산채로 먹는다는 끔찍한 습성도 사실은 턱 구조가 강요한 전략입니다. 하이에나는 두개골이 짧고 넓게 진화하여 무는 힘이 제곱센티미터당 70에서 80kg, 약 1000psi에 달합니다. 사람이 무는 힘의 4-5배, 사자보다도 강력하죠. 덕분에 굵은 뼈까지 산산조각 내 골수까지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경동맥을 정확히 물어 빠르게 교살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부와 다리부터 뜯는 방식이 생긴 겁니다. 잔혹해 보이지만 의도된 게 아니라
구조가 정한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괴한 웃음소리,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먹이를 두고 갈등과 긴장이 폭발할 때 터져 나오는 신호입니다. 2010년 버클리 대학교와 프랑스 리옹 대학 연구진은 이 웃음소리에 개체의 나이, 서열, 흥분 상태 같은 사회적 정보가 담겨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조롱처럼 듣는 그 소리는 사실 하이에나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거죠. 또한 하이에나는 결코 무질서한 폭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협력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엄격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암컷을 우두머리로 한 모계 사회, 사자가 습격해도 도망치지 않고 집단으로 반격해 동료를 지킵니다. 먹이 앞에서도 질서는 분명합니다. 언제나 우두머리 암컷과 서열 높은 암컷이 먼저 먹고 수컷은 맨 마지막이죠. 흥미로운 건 새끼들조차 성체 수컷보다 서열이 높다는 점입니다. 어미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덩치 큰 수컷도 높은 서열의 새끼 뒤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체 수컷은 고기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남은 뼈를 부숴 골수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닳고 금이 간 늙은 수컷들이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럼 서열 높은 암컷의 새끼이자 수컷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또한 어린 시절에는 어미의 지위를 등에 업고 성체 수컷보다 먼저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성체가 되면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집단에서 가장 낮은 서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태어날 땐 금수저였던 수컷도 결국은 무리를 떠나 흑수저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전박이 하이에나 사회의 냉정한 질서죠. 하이에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도둑, 비열함, 민폐. 하지만 사실은 성실한 사냥꾼이자 협력의 존재였죠. 오해받는다는 건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손가락질을 받고 이유 없는 비난이 따라붙을 때가 있죠. 그 억울함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맙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때론 피곤하고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바람에 휘둘려 길을 잃는 순간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바람은 그저 등 뒤에 두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오해와 비난은 결국 흩어지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남습니다. 그게 곧 당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세상에 남길 가장 단단한 발자국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죽음을 부르는 동물. 사람들은 이 녀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기묘한 영장류 아이아이입니다. 마을 근처에 나타나면 곧 질병과 불행이 닥친다고 믿었죠. 녀석이 나타난 밤에는 꼭 기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죽음을 알리는 신호라 여겨졌죠. 살점이 말라 비틀어진 듯 뼈만 남은 가늘고 긴 손가락, 특히 세 번째 손가락은 설명조차 어려운 기괴함을 품고 있죠. 그 가늘고 기묘한 손끝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영혼을 빼앗는 도구라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면 곧 죽음이 들이닥칠 거라 했죠.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생명. 사람들은 그를 악령의 화신이라 낙인 찍었고 숲에서 마주치면 반드시 죽여야 화를 피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부른다던 그 손가락은 사실 아이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집요하게 다듬어온 진화의 걸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숲의 괴물로 불린 아이아이, 그 기묘한 진화와 오해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아이아이는 영장류입니다. 몸 길이는 35에서 44cm, 체중은 2에서 3kg 남짓, 고양이만한 크기의 수박 하나 정도의 무게죠. 사람들이 이 작은 녀석을 두려워한 건 기괴한 모습의 손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사실 사냥에 특화된 정밀한 도구일 뿐이죠.
가늘고 긴 구조 덕분에 좁은 구멍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끝에는 낚시바늘처럼 휘어진 손톱이 달려 있어 무언가를 끄집어내기에 제격이죠. 아이아이의 주식은 나무 속 유충입니다. 먼저 톡톡 나무 껍질을 두드려 내부를 살핍니다. 소리의 반향으로 곤충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사람이 벽을 두드려 빈 공간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얼굴에 비해 유난히 큰 귀는 미세한 울림을 강하게 증폭시켜주죠. 위치가 확인되면 앞니로 단단한 나무 껍질을 갉아 구멍을 냅니다. 놀라운 건 아이아이의 앞니는 설치류처럼 평생 자란다는 겁니다. 영장류 가운데 이런 특징을 가진 건 아이아이가 유일하죠. 구멍이 생기면 그 가느다란 세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충을 꺼냅니다. 그리곤 맛있게 먹습니다. 학자들은 아이아이를 영장류 중 가장 기묘한 진화로 여깁니다. 설치류처럼 평생 자라는 앞니, 박쥐처럼 반향을 활용하는 청각,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파 유충을 잡는 사냥법까지 마치 이것저것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진화의 혼종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특이한 조합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섬의 고립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약 1억 6천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갈라져 나온 뒤 약 9천만 년 전 인도와도 분리되며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의 고립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생명체들이 쏟아져 나왔죠.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여우 원숭이는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살며 종류만도 100종이 넘습니다. 지구에 단 8종뿐인 바오밥 나무 중 6종이 이 섬에 있고, 카멜레온의 절반 이상도 마다가스카르 출신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최상위 포식자인 포사 역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이죠. 아이아이의 진화 역시 바로 이 섬의 고립에서 비롯된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과학적 설명이 하나 더 덧붙습니다. 바로 생태적 지위의 빈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1917년 미국 생물학자 조셉 그린넬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 속에서 저마다의 직업, 곧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잡아먹히는지 그 종이 맡은 모든 역할이 곧 그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 자리에 가끔 빈자리가 생깁니다. 먹이는 남아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종이 없는 경우죠. 자연은 이런 빈자리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남는 자원이 있다면 다른 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독특한 생명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는 원래 육상 포유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날 수 있는 박쥐 몇 종이 유일한 포유류였죠. 오늘날 살고 있는 쥐, 고양이, 개, 사슴 같은 포유류는 모두 인간이 나중에 데려온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숲에는 포유류가 맡아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씨앗을 멀리 퍼뜨리고, 곤충이나 뿌리를 먹으며 토양을 뒤섞어주고, 작은 동물을 사냥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줄 존재가 필요했죠. 뉴질랜드에선 그 빈자리를 새들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키위, 카카포, 모아처럼 포유류의 일을 대신하는 독특한 새들이 등장한 겁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딱따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속 곤충을 노리는 생태적 지위의 빈자리가 생겼고, 과학자들은 아이아이가 그 자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메우며 지금의 기묘한 모습으로 진화했다고 해석합니다. 딱따구리 대신 아이아이, 달라도 너무 달라 설득력이 약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설치류의 앞니, 드릴 같은 손가락, 영장류답지 않게 과도하게 큰 귀, 겉으로 보면 뒤죽박죽 괴상한 혼종 같지만 사실 아이아이는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운 섬 생태계가 빚어낸 아주 정교한 진화의 결과물이죠. 물론 진화는 언제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속 370km, 인류가 만든 속도의 괴물 F1 머신. 수천 번의 폭발, 수만 번의 실패, 단 1%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인간은 끝없이 한계를 갈아 넣어야만 했습니다. 엔진은 불타오르고 타이어는 살이 뜯기듯 갈려나가며 바람은 절규하듯 찢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술의 한계를 한 마리의 새가
사뿐히 추월합니다. 송골매, 시속 389km, 연료도 엔진도 없이 그저 몸 하나로 공간을 찢어버리는 존재. 그에게 속도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생명, 송골매의 삶을 구경해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시속 389km, 정말 빠르죠. 하지만 송골매의 속도를 인간이 만든 기계와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송골매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게다가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이미 이보다 훨씬 빠른 존재들이 많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비행체는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태양의 외곽 코로나를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탐사선으로 2024년 기준 시속 69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분이 채 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그러니 이제 말이 되는 속도.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속도긴 한데, 오직 몸 하나로 미친 속도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들로 시선을 돌려보죠. 지상에서의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 시속 112km, 제로백이 단 3초, 짧은 순간 대지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속도죠. 물속의 제왕은 도세치, 물은 공기보다 800배나 밀도가 높고 그만큼 저항도 수백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그 무거운 바다를 시속 110km로 찍고 달립니다. 하늘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수평 비행이냐, 낙하 비행이냐,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수평 비행의 왕자를 놓고는 논쟁이 많지만 공식 기네스 기록상 가장 빠른 새는 회색머리 알바트로스입니다. 폭풍을 타고 시속 127km로 비행하죠.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흰목칼새가 시속 169km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거나 군함조가 매우 빠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적인 기네스 기록은 회색머리 알바트로스가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송골매는 이 모든 수평의 경쟁을 다른 차원에서 무너뜨립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죠. 수백 미터 상공에서 날개를 완전히 접고 몸을 유선형으로 만든 다음 미사일처럼 떨어집니다. 낙하 최고 속도 시속 389km, 현재까지 과학적 공식 기록으로 인용되는 지구 생명체의 최고 속도입니다. 이 믿기 힘든 속도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송골매는 속도 자체를 위해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날개, 깃털, 호흡, 근육, 모든 구조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죠. 송골매의 날개는 그 자체로 공기역학의 정수입니다. 부엉이나 수리류의 넓고 둥근 날개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매끈하고 뾰족한 삼각형 형태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좁고 각진 구조를 띱니다. 이 형태는 마치 전투기의 날개처럼 양력보다 항력 제어에 더 집중된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기를 붙잡아 뜨는 것보다 날카롭게 가르는 것에 더 최적화된 구조인 겁니다. 송골매의 깃털은 단단하면서도 정교합니다. 중심축인 깃대는 고강도 베타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수많은 미세한 갈래가 서로 맞물려 공기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류의 깃대는 다른 조류보다 강성이 크고 내부 공국이 적어 훨씬 견고한 구조를 보입니다. 깃털 표면은 매우 매끈하며 미세한 표면 용기가 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낙하 중 난류와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초고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곧게 떨어질 수 있죠. 다른 새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 깃털을 진화시켰다면, 송골매는 하늘에서 떨어지기 위해 깃털을 진화시킨 셈입니다. 그런 속도에서 숨을 쉰다는 건 사실상 제트기 창문을 열고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송골매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낙하 시 공기 속도는 초당 100m 이상. 이 상태에서 공기가 직접 폐로 유입되면 내부 압력으로 폐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송골매의 코 속에는 튜버클이라 불리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돌기는 공기의 흐름을 나선형으로 분산시켜 속도를 완화하고
호흡 압력을 안정화시킵니다. 덕분에 송골매는 초고속 낙하 중에도 평온하게 숨을 쉴 수 있죠. 송골매의 망막에는 인간보다 10배 이상 높은 시세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게다가 망막의 중심부가 두 겹으로 분화되어 있어 하나는 주변 시야를, 다른 하나는 원거리 초점을 담당합니다. 이중 초점 구조 덕분에 약 1km 거리에서도 먹잇감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하 중에도 시야를 잃지 않습니다. 눈을 감는 대신 투명한 숨막이 눈을 덮어 공기 마찰과 먼지를 막으면서도 시야는 또렷하게 유지되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완벽히 제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디 속도란 얼마나 빠르냐보다 얼마나 정확히 제어하고 멈추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죠. 시속 389km로 낙하하던 송골매가 날개를 펼치는 순간 공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평상 비행 대비 약 5배에서 8배 강한 공기 저항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죠. 그 순간 속도는 389km에서 약 120km로 급감합니다. 날개 전체에는 체중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하중이 걸립니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가 경험하는 압력과 맞먹는 수준이죠. 이런 엄청난 힘을 견디고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골매의 가슴에는 대흉근이 자리합니다. 맹금류의 비행 근육은 일반적으로 전체 체중의 15에서 20%, 송골매처럼 폭발적인 비행을 하는 조류는 이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새의 8에서 10%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이 거대한 근육이 폭발적으로 수축하며 낙하의 충격과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시속 389km에서 멈춰서는 그 순간을 송골매는 부서지지 않고 완벽하게 견디며 방향을 전환할 수 있죠. 또한 송골매는 낙하 중 목표의 움직임을 미리 계산해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날개를 펼칩니다. 일반적인 조류의 근육 반응 속도는 약 15에서 25m/초. 사실 송골매 역시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조류보다 빠르다는 실험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송골매는 시각 피질의 정보 처리 속도가 극도로 빠릅니다. 낙하 중 목표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미리 날개를 펼치는 시점을 결정하죠. 즉, 반사가 아니라 예측, 반응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초고속 낙하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송골매의 삶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극한의 속도를 얻기 위해 사실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죠. 짧고 좁은 삼각형의 날개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지만 긴 시간의 순항 비행이나 효율적인 활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깃은 공기를 정확히 가르지만 유연성을 잃게 되어 느린 속도에서의 섬세한 기동이 어렵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속력을 낼 수 있는 탁 트인 하늘을 찾아야만 하죠. 강력한 대흉근으로 폭발적인 힘을 얻었지만 그만큼 대사 효율은 낮아졌습니다. 한 번의 사냥마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낙하 후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송골매는 분명 하늘을 나는 새지만 그의 삶은 단 한순간에 낙하를 향해 설계되어 있죠. 그가 포기한 건 다양함이었고 그가 얻은 건 순간의 완벽함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다른 걸 버려야 하죠. 그리고 버린 뒤엔 오직 하나에 몰입해야 합니다. 송골매의 속도는 절제와 집착 사이에서 완성된 집중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합니다. 모든 걸 손에 쥐고서 정작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죠. 삶이 내 맘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송골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날기보다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고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독을 가진 뱀이 독을 가진 개구리를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독을 가졌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먹기 위해, 다른 하나는 먹히지 않기 위해. 뱀의 독은 공격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베놈, 물거나 찌르는 능동적인 독이죠.
송곳니를 통해 상대의 혈류에 직접 주입합니다. 반면 개구리의 독은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이즌, 닿거나 삼키면 퍼지는 수동적인 독이죠. 이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물어서 상대가 죽으면 베놈, 내가 물어서 내가 죽으면 포이즌. 오늘은 바로 이 방어의 독, 약함이 만든 생존의 철학, 개구리의 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사가 독개구리를 삼켰다가 이내 뱉어내는 장면이었죠. 개구리는 죽었지만 뱀은 다시는 그 개구리를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체의 죽음이 종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인 겁니다. 지구상에는 약 8,000종의 개구리가 존재합니다. 그중 약 200종 정도가 다양한 강도의 독을 지니고 있죠. 이들의 독은 공격이 아닌 방어용입니다. 몸속의 피부선에서 분비된 다양한 독성 물질이 포식자의 입안이나 점막에 닿는 순간 신경계와 근육계의 신호 전달을 교란합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독을 가진 개구리는 존재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종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개구리로 알려진 무당개구리 역시 피부에서 독성 펩타이드를 분비하긴 하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이나 입 점막에 닿을 경우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참두꺼비는 다릅니다. 이 종은 부포톡신이라는 강력한 심장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포식자의 점막을 마비시키고 섭취 시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만큼 강력합니다. 실제로 민간요법으로 두꺼비의 껍질을 다려먹은 중년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죠. 다만 자연 상태에서 단순히 만지거나 접촉하는 정도로는 거의 무해합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죠. 개구리 이야기하다가 왜 두꺼비냐 싶겠지만 사실 두꺼비는 넓은 의미의 개구리에 포함됩니다. 과학적으로 두 종 모두 개구리목에 속하는 양서류죠. 개구리와 두꺼비는 외형과 습성으로 구분되지만 학문적으로는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즉 두꺼비는 개구리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된 무당개구리도 사실 영어로는 토드, 두꺼비라 불립니다. 인간을 죽일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진 개구리들은 대부분 중남미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은 황금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지닌 생물 중 하나죠. 몸 길이는 고작 4에서 5cm. 하지만 이 작은 녀석의 피부에는 성인 1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체내 독성분은 바트라코톡신. 이 독의 작용 기전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신경이 근육에 보내는 전기 신호 덕분이죠. 이때 흐르는 전기는 세포 표면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잠깐 열렸다 닫히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움직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기가 발생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런데 바트라코톡신은 바로 이 통로를 열린 상태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전기가 끊임없이 흐르며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결국 신체 전체의 신경 근육 기능이 마비되죠. 마치 전기 회로가 과열되어 타버리듯 몸 전체의 신호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황금 독화살 개구리 외에도 중남미 열대우림에는 수많은 작은 독개구리들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두 독화살 개구리과에 속하죠. 이들이 독화살 개구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존의 원주민들, 특히 콜롬비아의 엠베라와 노우아나마 부족이 사냥용 화살을 만들 때 이 개구리들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개구리의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독을 모아 사용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 가벼운 열이나 압력으로 피부를 자극하면 피부 속 독샘에서 바트라코톡신이 섞인 점액이 스며 나옵니다. 그들은 그 점액을 화살촉에 얇게 바르거나 나뭇잎에 감싸 보관하며 사냥에 사용했죠. 놀랍게도 그 독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화살이 닿는 순간 사냥감은 몇 분 안에 조용히 쓰러지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황금 독화살 개구리를 비롯한 모든 독화살 개구리들은 사실 독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바로 먹이에 있습니다. 이들이 사냥하는 개미, 진드기, 딱정벌레 같은 작은 곤충들, 그 몸속에는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질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신경신호의 전달을 차단하거나 근육의 수축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독화살 개구리들은 이 독성 곤충을 먹으며 그 안에 알칼로이드를 조금씩 흡수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런 독을 간에서 분해해 버리지만 이 개구리들은 이를 분해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흡수해 피부 속 독샘에 축적합니다. 즉, 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먹이를 통해 들어온 독을 저장하고 때로는 변환시켜 사용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육장에서 태어난 독화살 개구리들은 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하죠. 그들이 먹는 인공 사료에는 야생 곤충 속 알칼로이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터득한 작은 방어의 기술이었죠. 독화살 개구리는 작습니다. 한 방울에 비해도 몸이 흠뻑 젖는 존재들이죠. 이 작은 생명은 공격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어로 삶을 버텨내야만 했죠. 사람들은 독이라 하면 파괴와 증오, 잔혹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 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독은 세상을 미워한 증오가 아니라 세상을 견디기 위한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을 삼킨 용기였으며 끝내 살아남으려는 가장 순수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세상은 약한 존재에게 언제나 잔인합니다. 바람은 늘 더 작은 날개를 흔들고 비는 항상 더 낮은 땅부터 잠식하죠. 포식자는 늘 느린 발을 쫓고 자연의 법칙은 한 번도 약자를 위해 멈춰준 적이 없죠.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약한 생명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이 잔인한 세상을 버텨낼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